선거법 위반 시비가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 개입을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후폭풍이 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송교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황교안 대표가 박형준 그리고 박진 네. 전 의원의 공천을 3차례나 요구를 했다. 네. 이러면 선거법 위반 심의가 되고 만약에 완전히 전면 다 개정할 경우는 앞으로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순번이 정해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제라면 1번이 민생당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20석이니까. 예, 그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미래한국당이 2번, 뭐 정의당 3번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지금 정은혜 의원이 보니까 작년 10월에 이수혁 의원이 주미 대사에 부임하면서 비례의원을 승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 나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아직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도 지금 최소한 그럼 10명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10명이잖아요. 현역 의원이. 1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명 이상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미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10석이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이보다 더 앞순번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뭐 10석 내지는 11석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0여 명 이상이 이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은혜 의원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동안에 이게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다면서 좀 주저했는데 정은혜 의원이 이제 물꼬를 튼 거예요. 예. 그런데 이해찬 대표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갈 사람이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것은 오히려 선수가 있는 고참 의원보다는 이제 정은혜 의원 같이 1983년생이거든요. 젊고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가지 않을까. 이번에 경선에서는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이 어려운 상황 또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헌신함으로써 본인의 표현대로 따르면 하나의 미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정치적인 미래를 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젊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오히려 한 10여 명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그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핵심 가치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이 있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을 야권에서 만드니까 상당히 애초에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는데 이 부분에서 비판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을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1당의 자리를 놓치기 때문에 선거위의 제1당과에 대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애초에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선거법 취지가 완전히 지금 퇴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른 최고원이 뭐 반대를 하고 있고 강창일 의원도 불출마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선이지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라든가 당 대표는 초선 의원들이죠. 이훈, 이귀, 심기준, 최운열, 신창한 이런 분들을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어떻게 보면은 당적을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정은혜 의원이 가장 먼저 통떼를 맨 것은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6번으로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직자 출신들은 누구보다 뭐 당 내부적인 상황에 정통하고 당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의원들보다 오히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은혜 의원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맺고 다선 의원들이 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제 앞순번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후보 등록 마감이 27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열린민주당 이야기도 해보시죠. 지금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해서 이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엔 명단 발표된 후에 민주당과 한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이번에 전북 군산에서 결국은 경선 등등에 참여하지 못해서 공천을 못 받고 예. 본인이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입장을 번복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 대표 후보자로 지금 명단 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과의 관계는 형제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같은 정당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바다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앞으로 총선이 끝나면은 우리는 합당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관계와 미래를 왜 강조를 했겠느냐? 결국 이제 득표 전략이죠. 우리는 전혀 이질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과 같은 형제당이고 그리고 앞으로 합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를 달라. 라는 이제 득표 전략이고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대략 한 8%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대로 간다면은 앞으로 뭐 한 5, 6, 7석 정도는 얻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먹기를 그렇습니다. 해야 분산되니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잡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최광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예.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정당에 다 지금 비례대표 후보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 줄다리기 싸움도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플랫폼 정당으로 만든 것이 더불어시민당 여기에는 민주당이 기본 7명 정도를 뭐 후보를 같이 내고 그리고 군소정당이죠. 더불어 또 가자민주당, 뭐 또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정당 이렇게 몇 정당이 합치고 여기에 애초에 합치려고 했던 정치개혁연합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정치 원로 함세웅 신부라든가 한원성 부총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당과 정당의 합치자 이런 뭐 어떤 민주당의 그런 제의를 거절을 한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든 것이 바로 열린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확보하지 못한 몇 석의 의석을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서 5, 6석 핵심적인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집어넣기 위한 투트랙으로 가는 이런 비례정당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투트랙이 나뉘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10번 이후에 비례 순번을 넣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7번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표가 분산되면 만약에 더불어시민당에서 10명까지만 되고 열린 그 민주당에서는 뭐 7명 된다 그러면 좀 숫자의 그 차이는 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당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심지어는 지금 적대적 관계까지 발전될 그래서 수 있다. 서로가 이렇게 욕한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도 뭐 비례위성 정당은 요새 논란이 되게 많지만은요 한성교 그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당 대표가 되면서 비례 순번에 대한 논리도 많았잖아요. 비례 순번 그러면 이번에 확 바뀔 거라고 봐야겠죠? 뭐 친황 체제로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예. 원유철 의원 사선이고 그리고 정가윤 의원이 있고 그리고 염동열 뭐 황교안 대표의 가장 측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원유철 염동열 의원은 지금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이제 비판의 어떤 시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파견을 한 자매 정당. 물론 이것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네. 그러나 전략공천이라든가 어떤 후보에 대해서 추천을 했다지만 황교안 대표는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지금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기존에 미래한국당의 후보가 지금 40명으로 이미 발표가 돼서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 모 정당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대거 21번 이후로 이렇게 지금 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공관위가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황교안 대표라든가 미래통합당의 의중대로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1번부터 40번까지 이미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후보가 순번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한국당도 굉장히 분란이 많을 것 같은 게 지도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좌우해도 되냐라는 비판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신 기존의 당선권에 포함됐던 인사들 굉장히 반발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목불인견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민주당도 잘못됐고 네. 그리고 통합당도 잘못됐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당 모양은 더 엉망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위성 정당이든 어떻든 간에 그 정당이 독자 정당인데 정당의 대표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황 체제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은 결국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네 사람 심기를 위한 것인데 네. 그런 명분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 대표 공당의 당 대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문제가 한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성정당 논란이 더 심화되는 거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구나 미래한국당이 예.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법 위반 심의가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 개입을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폭풍이 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송계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황교안 대표가 박형준 그리고 박진 네. 전 의원의 공천을 3차례나 요구를 했다. 네. 이러면 선거법 위반 심의가 되고 만약에 완전히 전면 다 개정할 경우는 앞으로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거대 당의 비례위성 정당은 취지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가 한창 계속 선거철 되니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33% 나왔고요. 미래한국당이 23% 이렇게 나왔는데 10%포인트 차입니다. 근데 난 아직 뭐 특별한 의향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부동층이 26%에 이 부동층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뭐 선거는 이슈, 구도, 인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부동층의 향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질병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동산 뭐 정책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26% 정도는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때쯤 되면 뭐 부동층이 26% 되고 이것이 선거가 가까우면은 부동층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행태와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 투표장에 안 나가는 후보가 상당히 유권자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기도 투표율이 네. 저조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부동층이 26% 30%는 역대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선거 직전에 어떤 이슈가 터질 가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결국은 승부는 어디에서 날 것이냐. 저는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여야의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고, 특히 수도권인 서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광진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접전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라든가 이곳에서 어떤 판세의 어떤 영향이 부동층을 견인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부동층 26%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난해 9월 이후로 7번 있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을 두고 분석이 나오는데 워낙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이 부동층으로 많이 옮겨간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앵커께서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보통 부동층이 있다가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부동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오히려 늘어난다.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26%까지 늘어났는데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이게 굉장히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정치 혐오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건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최근에 위성정당을 둘러싼 그런 행태들이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접전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이 부동층이 어디로 표를 던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번 21대 총선은 예측 가능이 좀 어려운 굉장히 그런 선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오늘날의 정당, 특히 이제 거대 양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층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 후보만 냈는데 뭐 선거운동도 안철수 대표 인형탈을 쓰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그야말로 녹색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선거법 개정 준연동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소수 정당이 의회 진입해서 의회에서 다양성,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런 선거법 취지가 지금 무색된 것이 여야가 거대 정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양당 경쟁이 치열하게 전해되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야 양당이 이것에 거의 다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 선거에서 제3지대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것 같은 그런 추억을 다시 가져오긴 상당히 어렵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매기론을 주장했는데 네. 논에서 미꾸라지를 키울 때 매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강하다. 이것은 뭐냐면 거대 양당의 패권을 흔들어 놓으면 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할을 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뭐 제3지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3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보듯이 선거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 거대 정당의 파워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돌풍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